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한 방에 알아보는 시간 한방이답니다.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요새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르다라고 하죠. 물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는 했지만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여전히 늦어지고는 하는데요. 맞아요. 그 잠자리에 들었다고 쳐도 누워서 바로 자는 게 아니라 이 휴대폰을 바라보다 보면 한두 시간 훌쩍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잠이 다 깨버리는데.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잠자리에 든 후에 20분이 넘도록 잠을 들지 못한다면 차라리 일어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차라리요? 네, 이게 계속 누워서 자려고 노력을 하면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오히려 잠드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니까요. 차라리 20분이 넘도록 잠들지 못한다면 일어나서 조금 밀린 일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런 걸 하다가 다시 눕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한방이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 마련돼 있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원장님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실 원장님들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들과 함께하는 한방이답이다. 우선은 첫 순서 보이는 라디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사연을 명쾌하게 해결해 봤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 네. 최초인데요? 네네. 왼쪽. 왼쪽? 네. 어떻게 하셨어요? 찍었죠?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네, 반갑습니다. 개그맨 송중근입니다. 함께 해주실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한의사 배용입니다. 원장님 어떤 이 부드러움 플러스 약간 느끼함,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담백함을 잘 추가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하다 보면 좀 과해지고. 자, 그러면 오늘의 사연으로 일단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돌려주세요. 40대 직장인 남자입니다. 최근에 이직해서 새로운 업무와 사람들에 적응하느라 바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자고 일어났더니 제 얼굴이 이상해졌습니다. 지금은 얼굴 한쪽으로 입이 완전히 돌아가서 침도 오르고 아이고 음료수도 새고 밥도 제대로 씹지 못할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자, 눈도 안 감겨서 따가우면서 눈물이 계속 나고 보기에 너무 흉해서 이직한 직장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MRI도 찍어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말초성 안면 신경마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상태는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이고 이런 얼굴로 평생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 무섭고 우울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찬바닥에서 자면 입 돌아간다고들 하지만 저는 집에서 잘 잤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한의원에서도 이런 치료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제발 꼭 도와주세요. 구안화사라는 건데요. 네네. 구안화사가 말초성, 중초성이 있긴 한데 네. 그 원인이 이제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중추성 같은 경우는 이제 뇌 중풍뇌졸중 같은 이제 뇌혈관 질환이나 뭐 종양이라거나 외상 이런 거에 서 발생을 하고요. 말초성 같은 경우는 사실 원인이 뚜렷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벨마비라고 하는데 그게 특발성이라고 해서 특별한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이러스가 이제 그 안면신경이라는 7번 신경이 있거든요. 뇌신경 중에서 그게 바이러스 감염이 되게 되면 마비가 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말초성 중에서도 람세이언트라고 해서 그 대상포진이나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마찬가지로 안면신경에 이제 감염을 일으키면은 얼굴 쪽으로 마비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찬 것만 얘기를 했었어요. 바깥에서 찬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얼굴에 이제 흐르는 경락에 찬 기운이 이제 막히면서
경락의 흐름이 잘 흐르지 못하니까 입이 돌아간다 이렇게 봤던 게 있고요. 이직을 하고 뭐 적응을 하고 바쁘고 컨디션 안 좋고 이런 스트레스. 것들이 있는데 스트레스 네. 많고 이런 것들은 이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인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한방에서도 이제 몸 안에서 허에서 생기는 바람에는 허풍이라는 게 떤다 또 할 때 그거 허풍 그런데 아닙니까? 허에서 생긴다는 허풍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안에서 돌게 되면은 얼굴이 돌아가기도 하고 이제 어혈 같은 게 얼굴에 생기게 안 좋은 피라고 보통 얘기하는 네네네. 정체되어 있는 피 같은 게 얼굴에 이제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도 여기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질문? 네. 최초인데요? 네네. 이렇게 이제 얼굴이 있는데 예. 입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갔어요. 예. 이렇게 돌아서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 오른쪽에 마비일까요? 왼쪽에 마비일까요? 왼쪽. 왼쪽? 네. 어떻게 하셨어요? 와. 찍었지 뭐. 찍었죠. 예. 돌아갔을 때 네. 이쪽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쪽에 마비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같이 당기는 힘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쪽은 마비가 안 됐으니까 계속 당기고 있고 이쪽에 힘이 이쪽은 마비가 돼서 신경이 이제 자극을 주지 못해서 입을 당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못 당겨서 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눈이 이제 제대로 안 감기게 되면 이분처럼 눈에 자꾸 이제 뭐 건조해지면서 눈물도 나고 뭐 눈곱도 끼고 이렇게 되고 침이 흐르기도 하고 밥 같은 거 먹으면 네. 이빨에 막 이렇게 계속 껴가지고 이거에 치료를 했을 때 경과는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한의원 가면은 네. 어떤 치료를 좀 받을 수가 있나요? 한방치료, 양방치료 사실 같이 권하기는 하거든요. 바이러스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네네. 양방병원에 이제 가면은 먼저 이제 스테로이드나 항바이러스제를 줘요. 네네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약을 주기 때문에 그 약을 이제 드시면서 바로 한방치료도 같이 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침치료 당연히 하게 네네네. 되고 그 다음에 약침치료라고 해서 한약 성분을 같이 이제 얼굴이나 이런데 침도 얼굴에 그러면 이제 돌아간 쪽에 맞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쪽에 맞는 거예요? 양쪽 다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 말고 이런 목 있는 데도 놓기도 하고 그런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뭐 뜸이나 부항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한약을 같이 쓰는 거죠. 한약을 또 지어 먹으면 이 네. 비용이 또 비싸지 않습니까? 비보험이기 때문에 네. 사실 비용이 꽤 있습니다. 근데 건강보험에서 이제 첩약 의료보험을 이제 시범 사업을 하면서 보험을 혜택을 적용을 받아서 한약을 드실 수 있는. 완전 꿀팁인데요, 이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약을 같이 먹었을 때 훨씬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꼭 같이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휴식을 좀 취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따뜻하게 해주는 찜질, 눈 주위나 입 주변에 이렇게 혈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네. 그 혈자리들 지압을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입가나 뭐 턱 있는데, 귀 셀프로? 있는데, 눈 이런 데도 지압해주는 게 네네네. 좋고 이 신경 마비가 되면 근육이 자꾸 굳거든요. 어떤 시간이 운동을 해야 지나면서. 될까요? 그래서 뭐 아에 이오우 이런 운동이라거나 미간에 뭐 주름을 막 만든다거나 예. 뭐 공기를 이렇게 불어 넣어 본다거나 예. 자꾸 새거든요. 그러니까 중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중풍 같은 계통이고 네. 말초성은 특별한 원인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분처럼 MRI를 같이 찍어볼 수도 있지만 네. 중추성 같은 경우는 이제 팔다리에도 같이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팔다리에 뭐 감각이 없다거나 뭐 팔다리가 이제 힘이 빠진다거나 이런 네네네. 게 있고 하나는 얼굴 모양만 봐도 차이를 알 수 있거든요. 얼굴 형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오늘 뭐 시험 많이 보네요. 네,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오른쪽으로 마비가 왔어요. 네네네. 마비가 왔는데 눈썹을 치켜서 위를 쳐다보는데 네.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사람, 안 생기는 사람. 예. 어떤 사람이 더 이상하시죠? 주름이 생기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이쪽 오른쪽에 마비가 왔는데 이마에 이렇게 주름을 만들었는데 주름이 생기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이 경우가 중추성 안면신경 마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마까지 다 같이 마비가 돼 있다. 그러면은 말초성으로 보시면 되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일단은 뭐 셀프로 치료도 가능하고요. 한의원 방문하시면 더 빠르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는 치료를 받더라도 심해지더라도 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받아라. 처음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치료를 받아도 더 심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치료를 계속 받으시면 이만큼 심해졌다가 돌아올 게 이만큼 심해졌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네네네. 더 빨리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또 하나는 시간 제한이 있는 치료예요. 구안화사는. 네네. 지금 바쁘고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나중에 받아야지 하면 치료가 안 됩니다. 치료는 단거리 아닙니다. 100m 달리기 아니고 마라톤, 장기 레이스라고 보시고 쭉 달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네, 보이는 라디오 배용욱 원장님께서 구안화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구안화사가 첩약보험 시범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 질환 때문에 좀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가까운 한의원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네요.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건강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처럼 기온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계절이 되면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특히나 어르신들은 가을 환절기를 잘 챙겨야 겨울까지 좀 무사하게 넘길 수 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환절기에는 몸이 기온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제 피로감이 좀 누적되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절기의 건강을 잘 챙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절기 건강에 대해서 원장님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는데 네. 이제 주변에서 기침 소리가 맞아요. 이제 많이 들리기 시작하는 때예요. 자,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는 환절기에 유독 어떤 질환들을 많이 앓게 되는지 먼저 김넌식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호흡기 질환 환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네. 이제 당연히 이제 기온이 떨어지고 아침과 저녁에 일교차가 많이 벌어지고 또 건조해지는 것도 어떤 큰 원인이 되거든요. 네. 건조해지면 우리 입 안이나 코 속의 점막이 다 건조해지기 때문에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감기, 천식과 같은 그런 호흡기 질환이 많아지고요. 네. 또한 이제 알러지성 질환도 그거에 따라서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가을철이 되면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거든요. 그거에 따른 혈관성 질환들도 많이 생깁니다. 네.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이제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뇌혈관계 질환, 중풍과 같은 질환들도 많이 생깁니다. 또한 이제 가을이 되면 가을 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교차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일조량이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햇볕을 쏘여주는 시간 자체가 줄기 때문에 이제 우울해지게 되거든요.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는 계절성 정동 장애라고 부릅니다. 계절성 정동 정말 장애. 유식해 보이네요. 네. 유식합니다. 네. 일반적인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제 불면이 특징이에요. 불면. 그리고 식욕이 떨어져서 잘 먹지 못하는 게 특징인데 네. 계절성 정동 장애 특징은 다면, 그러니까 잠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네. 훨씬 더 많이 자게 되고 그리고 식욕도 너무 더 왕성해지는, 그러니까 과잉 식욕이 더 문제가 되거든요. 예. 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제 계절성 우울증도 발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호흡기뿐만 아니라 혈관성 질환 그리고 이 정신적인 질환까지도 네. 영향을 받는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절기를 좀 몸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피부가 아닐까 싶어요. 좀 퍼석퍼석해지나요? 네, 날씨가 네. 좀 건조해지면서 좀 피부도 건조하다, 트러블도 조금씩 올라온다. 맞아요. 좀 요즘 같은 환절기 때 속상한데 왜 그런 건지 개인적인 입장이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그러신 거 아니고요? 네, 원래는 저 물광 피부잖아요. 근데 요새 날씨 탓이다, 계절 탓이다라고 좀 탓을 돌리고 싶긴 한데 네. 강하진 원장님, 이 피부에는 왜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건가요? 네, 특히 환절기에는 건성 피부를 가지시는 분들이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네. 공기 자체가 많이 건조해지기도 하지만 일교차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피부에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예. 싶어요. 그래서 피부의 장벽이 많이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네. 피부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 속당김이나 주름 그리고 각질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피부 트러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법은 역시 꼼꼼하게 세안을 하는 것일 건데요. 네. 꼼꼼하게 세안을 하시고 수분크림까지 꼭 발라주셔야지 이제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않게 되고요. 특히 여성분들 화장을 하고 나가셨다가 이제 귀찮다고 화장 안 지우고 주무시고 이러면은 야. 모공속까지 노폐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쉽게 또 노폐물이 트러블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피부가 숨 쉴 공간 자체가 적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기가 많이 건조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물을 섭취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특히 아주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하루에 적어도 물컵으로 6잔에서 7잔 정도는 드셔주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세안과 보습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가장 기본적인 것, 이 수분 보충, 물을 그렇죠. 자주 마시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네요. 커피보다는 물을 네, 많이 좀 드시는 또 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봄에 춘곤증이 있다면 네. 가을에는 추곤증이 있다라는 아.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왜 가을에는 체력이 좀 저하되고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지 네. 배용 원장님, 이게 혹시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어떤 우울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을을 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을을 타게 되면 마음이 심정적으로 우울해지게 되고 예. 그런 감정을 느끼면 몸이 자꾸 처지고 원래 가을의 기운은 가라앉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춘곤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몸이 이완되면서 따뜻해지면서 나오는 증상이면 네. 추곤증 같은 경우는 몸이 이제 움츠러들면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그래서 여름 내내 발산하면서 기운을 많이 썼고 그래서 예. 기운이 부족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그 환절기에 이제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의 기력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몸의 기운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요. 몸이 움츠러들면은 몸 안에서 기운의 흐름이 훨씬 이제 느려지고 기운이 잘 흐르지 않게 되고 혈액순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추곤증이라고 해서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가을에는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네. 눈의 점막이라거나 호흡기 점막이 많이 이제 건조해지다 보니까 눈이 뻑뻑하고 훨씬 더 피로한 느낌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말 그대로 조금씩 그 혹독해져가는 네. 그런 이제 환경에 몸이 적응하면서 좀 많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특히나 환절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뭐 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찾아온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부모님들 걱정이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데 김남식 원장님, 네. 뭐 면역력이 좀 떨어진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까요? 관리는 한약을 오셔서 좀 먹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약이라는 게 이제 면역력을 쉽게 빠른 시간 안에 증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한약 복용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아이들이 이제 에너지가 많은 데에 비해서 이제 환절기에 이럴 때는 면역력이 쉽게 흔들리게 되잖아요. 이게 다 계절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 많은 에너지를 약간 좀 억눌러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가을철에는 오히려 그 에너지를 너무 발산시키는 게 많기 때문에 면역력이 더 흔들려서 우리 뭐 그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그 계절성 질환에 더 감염되기 쉽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때문에 운동량을 너무 많지 않게 그리고 땀을 흘렸을 때 또 쉽게 식게 되잖아요. 네. 식는 와중에 또 감기 같은 질환들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게 좀 이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식욕의 문제입니다. 식욕의 문제. 가을철에 아이들이 이제 밥을 잘 안 먹으면서 단 음식만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경우도 이제 계절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성장 부진으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키가 나중에 좀 덜 크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가을철에 식욕 부진을 증진시켜주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단 음식보다는 일반적인 식사를 좀 권해주시고 그래도 잘 좋아지지 않으면 오셔서 한약 치료를 통해서 이런 걸 개선시켜 보시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식욕이나 여러 가지 뭐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결론은 뭐 그 한의원에 와서 도움을 좀 받아봐라. 맞아요.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면 가을철에는 지치기 쉽고 또 쉽게 피로해지고 네. 우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한의학적으로는 가을에 어떤 생활 방식을 네. 좀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맞아요. 배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가을에는 한의학에서는 이제 계절마다 특징이 있어서 그 특징에 따라서 이제 생활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봤는데요. 네. 가을은 이제 그 계절적 특징 중에서는 그러니까 금의 기운, 그러니까 쇠의 기운이 가장 강한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운이 왕성하게 되면 이 기운은 여름과 달리 걷어들이고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나 봄에 이제 잎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하던가 가을에 이제 열매로 결실을 맺듯이 그거와 같은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의학 서적에서 보면 이제 고전의 황제내경에서 사기조신대론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가을이 되면 하늘의 기운은 쌀쌀해지고 땅의 기운은 깨끗해지면서 그때 건강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찍 자고 그다음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수면의 그런 걸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일어나서는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서 거두어들이는 가을의 기운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지 못하면 폐가 상한다고 보았고요. 또 그 말고도 다른 그런 처적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6가지 이제 기후 중에서 가을에는 조성의 기운이라고 해서 건조한 그런 기운이 가장 왕성한 계절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의 폐는 항상 촉촉한 것을 좋아하고 건조한 것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을에 이제 건조함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폐가 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대적으로 풀이를 해보자면 이게 가을이 되면 점점 이제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밤이 길어지는 거에 맞춰서 어두운 시간에 충분하게 이렇게 수면을 취하고
취하고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물을 많이 드셔주시면서 실내 습도를 한 50% 내외로 해서 습도를 잘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이제 김 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활동을 너무 격렬한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가벼운 활동을 하면서 명상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기운들을 잘 수렴해서 내 몸에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그 한방적인 생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한의학적으로 보면 거둬들이는 계절이 바로 네. 가을이기 때문에 맞아요. 무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몸과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유지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배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건조한 날씨에 수분 보충, 물을 좀 자주 마셔야 한다라고는 하셨지만 맹물 마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좀 많이 마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뭐 그렇다고 커피를 마실 수도 없고 이를 좀 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한방차가 있을지 궁금한데 강 원장님께서 좀 팁을 주실까요? 네, 가을철에 드실 수 있는 한방차 중에는 특히 생강차를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네. 호흡기 질환이 아까 초반에 환절기에 많다고 했기 때문에 네. 생강은 한의학에서 풍암 감모, 위한 구토, 한담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풍암 감모에 한번 집중을 해보면요. 네. 차가운 기운이 우리 몸 폐 속으로 들어와서 감기에 걸린다는 것을 풍암 감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효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강을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운맛이 있는데요. 그런 매운맛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차가운 기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효능을 통해서 쉽게 이제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예. 그런데 생강만 가지고 차를 드시면은 너무 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꿀을 넣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꿀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복밀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복밀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폐를 윤택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을에는 이제 쇠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또 건조해지기 때문에 폐가 많이 건조해지고 아플 수 있는데 건조한 폐를 윤택하게 해주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꿀 생강차를 한번 드셔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말씀 드리면서 역시 내가 또 옳았다. 저 생강차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약간 그 겨울철에 몸이 좀 안 좋거나 이러면 생강차를 꼭 마시는데 네. 이게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네요. 맞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실천하셔서 환절기 면역력 잘 관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준비된 증상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5세 여성분의 사례고요. 30대 때부터 손과 발이 늘 시리다라고 하십니다. 겨울에 시린 것은 당연하지만 영상 30도를 웃도는 한여름에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뭐 단순히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 생각했지만 이 한기가 점점 심해진다. 이제 밤에는 수면 양말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족냉증을 보면 주변에 그 여성분들 중에서 네. 손 시렵다라는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젖어서 이제 뭐. 그렇죠. 네. 네. 손 굉장히 차가우신데 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족냉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수족냉증이 정확히 어떤 증상을 말하는 건지 먼저 김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수족냉증은 말 그대로 그냥 손과 발이 차갑다는 뜻입니다. 네. 아마 조 아나운서님 만나셨던 여성분들이 이제 손을 잡아달라고 저한테는 차갑다는 말씀 아무도 안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각적인 증상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시리다고 느끼는지 이것도 예. 이제 수족냉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온도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잡았을 때 차가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도 이제 수족냉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해지면 이제 이게 자율신경계통이 이상하고 또 혈액순환의 문제랑 좀 관련이 깊거든요. 예. 심해지면은 한 여름철에도 막 스키복을 입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심한 분들은 이제 입원해서 그렇게 치료하신 분들이 계신데 네. 이런 식으로 심해지면 이제 심한 자율신경계통의 교란 증상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 스키복을 입을 정도로 한여름에. 그렇게 심각한 경우도 있군요. 정말 더 이제 구체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럼 강하진 원장님, 실제로 수족냉증은 왜 발생하는 것인지 원인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수족냉증 원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습니다. 네. 특발성 질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주된 의견으로는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예민해짐에 따라서 이제 발이나 손에 있는 혈관이 지나치게 수축해서 손발의 혈액 공급이 저하됨에 따라 손발이 시리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네. 그중에서도 원인 질환으로는 가장 주요하게는 출산이나 아니면은 임신, 폐경 같은 호르몬 변화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스트레스나 레이노병 그리고 류마티스성 질환 같은 경우에도 수족냉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네. 그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저는 일단 원인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명확하지는 않았다라는 점 네.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불안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한의학적으로는 이 수족냉증의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배영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네. 한의학에서는 수족냉증의 원인을 이제 신장의 기능이 허약해진 것, 그리고 이제 심장의 기능이 허약해지는 것, 그리고 비위장의 기능이 허약해진 경우, 그 다음에 혈허해서 이제 피가 부족하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허약해진 그런 원인을 이제 수족냉증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신장의 기능, 신장은 우리 몸에 이제 양기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양기를 이제 채우고 있는 곳인데요. 그곳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몸의 양기가 부족해지면서 몸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몸이 차가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끝에 있는 이제 사진 말단까지 다 이제 시려운 그런 수족냉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심장의 기능의 허약인데요. 심장은 우리 몸의 혈액을 이제 밀어주는 그런 추동을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적어지게 되면 가장 멀리 있는 손발까지는 제대로 추동이 되지 못하면서 온기가 적어지게 되면서 수족에 이제 차가워지는 그런 냉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 이제 비위장인데 비위장은 이제 소화기에 해당을 하는데 이게 소화 흡수를 시킨 다음에 그것을 이제 비주 사말이라고 해서 사지 말단으로 영양을 이제 전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사지 말단의 영양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수족에 이제 차가워지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이제 혈허의 증상인데요. 혈허는 피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우리 몸의 이제 온기는 실제로 피가 돌아다니면서 온기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피의 양 자체가 부족하게 되면 전달할 그런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족에 이제 이렇게 차갑게 되는 증상이 생깁니다. 예.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방을 이제 데우는 그런 상황에서 보일러를 이제 켰는데 네. 온수가 제대로 온도가 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신장의 문제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하는 모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순환을 못 시키고 있으면 그것은 이제 심장의 문제하고 가장 관련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 기계가 에너지를 충분하게 가지지 못해서 저 멀리에 있는 구석구석까지 퍼뜨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네. 비위장의 이제 기능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볼 수 있고 온수 자체가 부족해서 잘 흐르지 못하는 것을 혈어의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아마 이해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난방을 생각하니까 네. 확실히 이해가 빠르네요. 맞아요. 네. 뭐 각자 원인에 맞는 치료 방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럼 단순히 뭐 손이 차다, 시리다라는 증상을 넘어서 실제로 내가 수족 냉증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기회일 것 같거든요. 자, 강 원장님, 자가 진단 방법 따로 있을까요? 네, 집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수족냉증 자가진단 방법으로는요. 네. 총 6가지를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로는 손발이 시리고 심하면 저리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바닥에서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 세 번째는 배나 배꼽 주위가 특히 차신 분들, 그리고 네 번째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다섯 번째 평소 기운이 잘 없거나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얼굴이 희고 창백하신 분들은 수족냉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의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자가 진단 방법을 보니까 네. 이게 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한 번쯤은 느껴보시지 맞아요. 않았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의원에 한번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봐라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전문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는 건지 김남식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수족냉증은 이제 체표에 있는 손발의 그 온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직접 재는 기계가 있습니다. 네. DITI라고 하는 적외선 체열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이제 재보면 그 체표의 온도를 그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림과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가운데 쪽은 이제 빨간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는데 네. 손끝으로 갈수록 이제 파란색과 검정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손끝 발끝이 마치 모양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그럴수록 이제 그 체표 온도가 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하시면 지금같이 그냥 바로 이러한 이제 그 수족냉증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한랭 부하 검사라고 하는데 한랭 부하 검사. 네. 그래서 찬물에 담갔다가 네. 그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랬을 때
회복을 얼마만큼 하는가를 아. 보는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를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네. 체열 검사 사진을 보니까 보기만 해도 손끝이 명확해요. 그러니까요. 차이가 네. 나네요. 손끝이 시려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수족냉증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강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수족냉증 원인을 가장 크게 보자면 혈어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기와 혈이 부조화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와 혈의 부조화를 바로잡는 처방이 꼭 필요한데요. 네. 혈어가 있기 때문에 보혈을 해주는 처방으로 저희는 기와 혈을 조화롭게 해줄 수 있는데 예.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사물탕이 있을 거고요. 네. 사물탕, 당귀 보혈탕, 팔진탕, 개지복령환, 육린주 같은 처방을 볼 수 있는데요. 이름을 보시면 당귀 보혈탕 같은 경우에는 보혈, 혈을 보해주는 탕이라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고요. 네. 사물탕은 혈어를 치료하는 가장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그리고 팔진탕 같은 경우는 기와 혈이 모두 부족했을 때 처방을 하는 건데요. 이거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니고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사람마다 맞는 처방을 먹어야 좋습니다. 네. 이게 그 전체적으로 기를 좀 보해주는 네. 그 보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누구에게나 다 맞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제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본 뒤에 네. 복용을 해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 이렇게 강 원장님께서는 주로 한약 처방 설명을 해주셨다면 김남식 원장님께서는 관련된 환자분들 주로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해주시나요? 일단 침 치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 원장님 말씀해주신 한약 처방은 이제 기본이 되고요. 이제 한약 처방을 해야지 아까 배 원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보일러가 연료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전해지는 수압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약 처방이 네. 일단 주가 되고요. 침 치료를 막바로 시행해도 바로 이제 체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꽤 많은데요. 네. 한 가지 연구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61명의 그 환자분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 치료 혈자리가 어디냐면 네. 발에다가 놨는데요. 발 부분이 아니고 발목 위에 있는 이쪽에다가 오. 삼음교라는 혈자리, 여기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다가 혈자리에다가 네. 침 치료와 뜸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체표 온도만 높아지는 게 아니고 발 자체의 온도가 다 높아집니다. 아. 발끝까지. 지금 옆에 보시면 이제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 네. 빨간 그래프가 이제 대조군에 비해서 그 침을 놨을 때 체온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 옆에 있는 초록색의 그래프는 이제 뜸을 떴을 때의 어. 그래프거든요. 네. 마치 뜸을 뜨면은 뜨겁기 때문에 따뜻하기 때문에 체온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침하고 뜸 사이에 유의 관계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침도 체온을 올리고 발의 온도를 올리고 그다음에 뜸도 체온을 올려주지만 둘 간의 관계는 없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침 치료만 시행하셔도 지금같이 체표의 온도를 즉각적으로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참 이런 오. 그 설명 들을 때마다 네. 오묘하고 맞아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네. 네. 이렇게 한 지점을 어떻게 그 침을 놨더니 네. 전체적으로 따뜻해진다. 좀 신기한 결과를 봤는데요. 네. 자, 그런데 그 뭐 저희 어머니께서도 가끔 손이 시렵다고 하시는데 네. 손을 그럼 이제 자주 주무르시거든요. 아. 이 주무르는 게 뭐 도움이 되는 도움이 건지 네. 아니면 혹시 어떤 좀 더 좋은 지압법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배 원장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주무르는 건 다 좋습니다. 아, 네, 그래요? 주무르게 되면 경락에 자극이 되기도 하고 네. 말초 순환은 원래 이제 근육이 수축하고 움직이면서 짜면서 순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뭐 팔다리 다 주무르는 거 좋고요. 그리고 일단 아까 이제 상온교란 좋은 자리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제 손발 쪽에서 지압하기 가장 편하고 좋은 자리를 말씀드리자면 팔사혈, 팔풍혈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복부에서 이제 관원혈 이렇게 세 종류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팔사혈 같은 경우는 손가락의 마디 사이사이에 있는 혈자리 4개, 4개에서 총 8개를 얘기하고 있고요. 팔풍혈 같은 경우는 발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4개의 혈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8개고요. 정확하게 잡는 법을 말씀드리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을 좀 벌려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누구나 손 등 쪽이랑 손 바닥 쪽은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손등 쪽은 약간 좀 더 붉은 그런 색깔을 띠고 바닥 쪽은 조금 더 흰 색깔을 띠는데 이거를 이제 적백육제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경계가 되는 그런 이제 점을 이제 찍으면 그게 이제 정확한 혈자리가 되는데요. 네. 그 자리들을 이제 손톱 같은 거로 꾹꾹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서 자극이 되면서
이제 치료가 더 되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들은 어떤 면에서 좋으냐 하면은 네. 손가락, 발가락으로 흐르는 그런 경락에 자극을 주게 되고 또 그걸 흐르게 되는 신경에도 자극을 주게 되고 네.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서 이제 혈액의 순환이나 기혈의 순환을 더 돕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시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손발에 쥐가 난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손발 자체에서 뭐 시리고 저리고 붓는다거나 구부리고 피고 하는 그런 동작이 잘 안 된다거나 통증이 있을 때 모두 다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복부에 있는 관원혈자리라는 혈자리를 설명을 드리면 네. 관원혈자리는 이제 그림에도 나오는데 배꼽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눌러보다 보면 뼈가 만져지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딱딱한 뼈가 만져지는 곳이 치골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사이를 5등분을 해서 위에서 세 번째, 5분의 3 정도 되는 위치가 정확한 위치인데 예, 잡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네. 중간 정도를 잡아서 그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자리는 우리 몸에서 양기가 다 모여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 자리를 자극을 해주게 되면 양기가 더 모여들고 더 잘 퍼지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서해부 쪽을 더 같이 자극을 해주게 되면 다리 쪽으로 더 이제 양기가 더 잘 퍼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침자극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손톱으로 이용하는 이제 지압도 좋고 아까 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뜸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뜸 치료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말씀해주신 혈자리가 찾기가 쉬운 곳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손가락 네. 사이사이, 발가락 사이사이. 네. 그리고 이 복부에 있는 쪽은 아랫배다 뭐 이렇게 아랫배, 생각하고 네. 네, 따뜻하게 해주면 좋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압과 함께 집에서 또 수족냉증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음식 또 한방차를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수족 냉증에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양기를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혈액을 순환을 잘 될 수 있는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두 가지가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는 마늘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강장제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양기를 넣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혈액 순환을 돕게 되기 때문에 수족 냉증에 도움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부추가 좋은데요. 부추는 부추요? 네, 네. 이제 신장을 따뜻한 기운을 이제 더해주면서 인체에 근원이 되는 에너지를 넣어주기 때문에 몸 자체가 따뜻해지면서 수족 냉증에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파인데요. 양파는 피를 깨끗하게 해주면서 네. 그리고 또 혈액의 순환을 많이 돕기 때문에 양파를 많이 드셔주시면 수족 냉증에 많이 도움이 되고 마찬가지 이제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음식에서는 미나리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식초도 좋아서 이제 네. 감식초라거나 뭐 양조식초 같은 것들 이제 한두 방울 물에 희석해가지고 가볍게 차처럼 이렇게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한방 차를 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계피차나 아까 이제 강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이제 생강차라거나 저는 이제 인삼 꿀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계피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한방에서 이제 수족 냉증 원인이 되는 그런 신장이라거나 비위장 자체에 다 이제 양기를 넣어줄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혈관을 소통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수족 냉증에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차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생강차인데 생강차는 사실 말단으로 따뜻한 기운을 전해줄 수 있는 비위장의 기능을 돕기 때문에 그리고 심장의 그런 이제 작용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효능도 있어서 수족 냉증에 좋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삼 꿀차가 좋은데요. 인삼 꿀차는 둘 다 이제 따뜻한 성질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삼 같은 경우는 크게 원기를 보충해 주면서 네. 가을에 부족한 기운도 보충을 해주고 그다음에 비위 소화기 쪽으로도 따뜻하게 해주면서 기운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에 이제 면역력을 높이기도 하고 손발이 이제 차가운 그런 수족 냉증에도 두루두루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께서 수족냉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 그리고 한방차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원장님 저는 좀 더 궁금한 게 뭐 인삼차나 계피차, 생강차 이런 그 성분 때문에 따뜻해지는 거 말고 실제로 그냥 따뜻한 물 같은 걸 자주 마셔주는 것도 수족냉증 개선에 좀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면역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게 따뜻하게 몸을 이제 체온을 유지를 하는 건데 네. 그 체온을 유지할 때 체온이 이제 한 1도 떨어지면 면역력 30%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근데 차가운 물 같은 걸 많이 드시게 되면은 입이나 이쪽에선 당장은 시원하긴 하지만 그 차가운 것들이 내려가서는 냉기를 몸으로 가져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복부에 냉기가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원이라고 하는 그런 혈자리나 단전 쪽에 차가운 것들이 쌓이게 되고 그러게 되면 그것들이 따뜻한 기운이 팔다리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면서 네. 수족의 냉증도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물은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좋고 물을 드실 때 근데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 좋아하시잖아요. 다 좋아하시고 네. 뭐 겨울에도 나 이런 것들이 맞아요. 많은데 얼주가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때는
사실 실제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조금이라도 의식을 한다면 입에 넣어서 천천히 한 번 더 음미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데워서 천천히 삼키시고 이렇게 드시는 게 한 번에 쭉 빨아 드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주실 때 훨씬 이제 몸을 훨씬 더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을 높이고 수족의 냉증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배 원장님께서 좋은 지압법부터 음식 한방차까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총 정리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수족 냉증 때문에 고생이신 분들을 위한 생활관리법 김남식 원장님께서 체크를 해주실까요? 일단 수족 냉증이신 분들은 한랭 자극 자체를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이제 뭐 맞서 싸워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추위를 피해주고 손끝 발끝을 좀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너무 뜨겁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불을 덮더라도 너무 두꺼운 이불을 덮고 그리고 네. 두꺼운 옷을 껴 입는 것은 오히려 체온이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게 돼가지고 더 두꺼운 걸 계속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네. 여름에도 스키복을 입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이게 뭐 다른 뭐 내과적인 질환에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이러한 변화가 없는데요. 네. 자율신경계통, 그러니까 내 몸의 스트레스와 자율신경이 예민해져서 나타나는 증상에서 너무 뜨겁게 하면 오히려 거기 적응되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점점 더 따뜻한 걸 찾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얇은 옷을 여러 겹을 껴 입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가볍게 한랭 보호를 할 수 있는 정도만 좀 착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 그리고 추동 작용을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지금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온열요법들이 좋은데 그게 뭐냐면 반신욕이나 족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도 사실은 좋지만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게 되면 그 아래쪽에만 따뜻하게 데펴주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손발끝을 이제 돌려주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 주시면 좋고 네. 더 좋은 것은 사실은 운동입니다. 운동. 네, 이게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심폐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더욱 더 좋고요. 네. 반대로 혈관을 수축하게 하는 게 안 좋은데 그게 바로 흡연입니다. 금연을 하시게 되면 바로 혈관이 수축하고 그 사이에 플라그 같은 걸 많이 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흡연은 꼭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저는 그 추위에 뭔가 내가 맞서 싸우면 맞서 싸우지 좀 말자. 뭔가 그 적응이 되면서 혹시 네. 따뜻해지지 않을까 잘못된 생각이다. 맞아요. 이 부분 기억을 해야겠어요. 네, 이렇게 뭐 45세 여성분의 수족 냉증 증상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건강 꿀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알짜 정보가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한방이 답이다 오늘의 꿀팁 소개해드릴 강하진 원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깨 아프신 분들 요새 되게 많으시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오십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오십견 같은 경우는 어깨 주위로 통증이 있고 어깨 관절을 쓰기 어렵고 시간이 경과하면 어깨 관절에 심한 운동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첫 번째로 오십견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은 만성적으로 어깨 관절의 통증과 운동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한 능동적 그리고 수동적으로 운동 범위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움직이고 그리고 남이 제 팔을 움직일 때도 운동 범위 자체가 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40세에서 60세 사이에 발병을 하고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께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십견의 원인은 지금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오십견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오십견 같은 경우는 많이 통증이 있고 그리고 굳어서 잘 안 움직이는 강직 증상이 있기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듭니다. 그리고 통증은 어깨를 만세 동작을 했을 때 그리고 선수 동작을 했을 때 그리고 옆으로 나란히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악화가 됩니다. 또한 누워있는 자세에서 통증이 발생을 하고 야간통이 있기 때문에 보통 주무실 때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십견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첫 번째 굳어가는 시기, 두 번째 굳은 시기, 세 번째 풀리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 굳어가는 시기 같은 경우는 통증이 발생을 하면서 관절 운동 제한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증은 경감되지만 관절 운동 제한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 풀리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통증도 경감이 되고 관절 운동 제한도 점차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진행 과정을 보시면은 9달에서 18달까지 진행이 되면 보통 어깨가 다시 풀린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임상적으로는 1단계와 2단계, 그러니까 굳어가는 시기와 굳은 시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는 오십견을 그러면 어떻게 검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오십견 검사 같은 경우는 누워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사 운동, 누워서 손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만세 동작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외전 내전 운동은 어깨, 팔을 옆으로 나란히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회전 내회전 운동은 선서 자세를 하고 선서 반대 자세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잘 안 되고 하려고 했을 때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오십견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십견은 어깨가 아프다고 꼭 오십견이 아닐 수 있는데요. 그 감별 질환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십견 같은 경우는 여러 각도로 수동적인 운동 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제 팔을 만세 동작을 하거나 옆으로 들어 올릴 때 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가지고 온 감별 질환,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운동에서만 통증을 호소합니다.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근육이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기는 운동을 했을 때만 통증을 호소하는 거죠. 비교를 한번 한눈에 해보겠습니다. 오십견 같은 경우는 능동운동 제한, 수동운동 제한이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능동운동 제한이 있지만 수동운동은 가능합니다. 남이 내 팔을 들어 올릴 때는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십견은 팔을 돌리거나 올릴 때 심화가 되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팔을 위로 들 때만 심화가 됩니다. 또한 오십견은 근력 약화가 동반되지 않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근력 약화도 동반됩니다. 다음으로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오십견 운동 치료를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전방 거상 운동입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건데 건강한 팔로 아픈 팔을 붙잡아서 아픈 팔을 쭉 위로 들어 올리시면 되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옆에 나와 있는 전방 경사 운동 같은 경우에는 탁자에 앉아서 팔을 쭉 펴서 상체를 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가 반대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립이 외회전 운동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건이나 막대 같은 것으로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 건강한 팔과 아픈 팔을 모두 붙잡아 주시고 건강한 팔을 써서 아픈 팔 쪽으로 쭉 옆으로 밀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등 뒤 내회전 운동이라는 것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등 뒤 내회전 운동은 수건이나 막대를 마찬가지로 가지고 아픈 팔은 아래로 두시고요. 그리고 건강한 팔은 위로 잡아주시고 건강한 팔을 이용해서 최대한 위로 잡아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 상체 교차 운동입니다. 상체 교차 운동은 그냥 서 있는 상태나 앉아 있는 상태 모두 가능한데요. 아픈 팔을 건강한 팔로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위치는 건강한 팔을 아픈 팔의 팔꿈치 위치에 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오십견 집에서 할 수 있는 오늘의 꿀팁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어깨가 많이 아프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꿀팁 강하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하진 원장님께서 오십견에 대한 여러 가지 꿀팁을 알려주셨는데 네. 이게 회전근개 파열, 말 그대로 어깨가 다친 경우에는 누가 들어주면
아프긴 하더라도 올라가긴 하는데 네. 50견은 누가 들어줘도 올라가지 않는다. 맞아요. 네,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뭐 혼자 판단하시기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자세한 정확한 진단은 한의원 내원하셔서 진단 받아보시고 그에 맞는 치료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뭐 저희 환절기 건강 지키기부터 50견까지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정보 이야기 함께 봤는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